제가 좀 주가로 이제 여쭤보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8만 원 이하로 예.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잠정 실적도 나오고 예. 또 미래의 이런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성장성을 감안해 볼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뭐 증권사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던데 보니까 12만까지 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10만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예, 예. 올해 10만? 올해는 모르겠어요. 몇 년 있으면 아마 가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10만 정도는. 예. 그러면 아직은 지금은 그게 좀 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도 계속 당분간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뭐 파운드리나 그 다음에 또 팹리스 부분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을 생각한다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도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뭐 전기차도 있고 뭐 2차 전지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 메타버스도 있고 다양한 걸 언급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반도체도 있을 텐데 좀 어떠세요? 이렇게 우선순위 같은 게 있으세요? 만약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투자를 한다면 이제 일단은 파운드리 쪽에 일단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파운드리. 예, 파운드리 쪽에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 파운드리를 투자한다고 하면 TSMC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괜찮죠. 예. 그것도 괜찮아요? 예. 아니 뭐 해외 쪽도 파운드리 기업들이 꽤 있으니까 예. 왜냐면 이제 파운드리는 지금도 거의 한 100% 정도 거의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수요는 넘쳐나는데 그걸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냐면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칩을 제조하려고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조할 수 없어요. 그게 다 이제 파운드리 그쪽으로 이제 수요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을 파운드리 기업들이 해줘야 돼요.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자동차 반도체 있잖아요. 이쪽도 쇼트지가 많이 났는데 이쪽도 이제 파운드리가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보면 이제 뭐 계열사를 설립해가지고 설계 회사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설계 회사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파운드리라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기업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도 혜택을 보겠죠. 그 이 증권사들이 2022년을 보면서 그 산업별 그 탑픽을 뽑을 때 반도체를 뽑더라고요. 그 교수님도 거기에 좀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차 산업이 지금 이제 도입 단계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단계 가려면 2, 3년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성장하겠죠. 또 성숙기 가려면 내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분간 5년 이상은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 책에도 썼는데 일단 이슈가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많이 관심 있어 하는데 삼성전자가 과연 이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예, 이 이슈였죠. 예,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건 뭐 올해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은 아마 계속 이제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삼성이 이제 비전을 발표했잖아요. 2030년까지 이제 TSMC 따라잡겠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따라잡지 않더라도 시장은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또 이제 파이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삼성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굳이 뭐 1등 안 해도 뭐 상당히 이제 괜찮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미중 간 무역 전쟁도 하고 있지만 중국이 어떻게 될까? 이게 상당히 이제 관심사예요. 저한테도.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도 운명이 갈릴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관심사죠. 예. 근데 중국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오늘도 뭐 신문에 나왔던데 원래는 이제 중국의 목표가 뭐였냐면 2025년까지 자국 내에서 이제 자금률을 70%까지 높이겠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한 20%도 채 안 돼요. 예. 그러면 이게 3년 남은 건데 예. 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70%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우려는 되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팹리스 기술은 이제 중국이 한국보다 이제 훨씬 더 앞서 있거든요. 예.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메모리도 지금 이제 막 양산을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디램 같은 경우도 이제 양산을 조만간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위협은 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을 걸릴 겁니다.
걸릴 거지만 이제 그게 이제 5년, 10년 됐을 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죠. 아무튼 위협은 됩니다. 예, 분명히 이제 긴장을 해야 되죠. 예. 그 기술 격차는 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술 격차는 뭐 3년 이상 훨씬 더 난다고 봐야죠. 예. 참, 그런데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예. 2015년, 16년 그때 거의 뭐 중국이 그 많은 자본과 예. 인구로 밀어붙이면 예. 결국은 뭐 금방 따라잡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예. 참 6년이 지났으면 예. 결과가 벌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뭐 LCD라든지 뭐 OLED 이런 데는 이제 자본을 투자하면 많이 쫓아왔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자본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기술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의 어떤 기술 이런 게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암묵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보다 암묵지가 더 많이 요구되는 산업인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어떤 능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면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분야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아무리 투자된다 해도 자본으로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예. 야, 근데 그런 산업에서 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이렇게 실제 기업을 만들어냈는지 그 한국이 진짜 세계 지도에서 보면 되게 조그맣잖아요. 예, 예.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세 번째 혹시 이슈가 있을까요? 세 번째 이슈는 제 책에도 썼는데요. 인텔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인텔이 많이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텔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인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이제 보면 그 예전에 이제 CPU 강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AMD에도 많이 따라잡혔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기업 간의 어떤 경쟁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제 막 티격태격 막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파운드리도 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뭐 삼성이나 아니면 TSMC 이제 위협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앞으로 그런 이슈도 상당히 이제 궁금하죠. 예. 그러니까 TSMC와 삼성전자 2강 체제인데 예, 그렇죠. 인텔이 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나노 2025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케줄이 삼성이나 뭐 인텔하고 똑같은 스케줄이에요. 3년 만에 이렇게 쫓아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뭐 3년 동안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공장을 뭐 짓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2년 이상 걸려요. 시간이. 또 이제 기술도 해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 인텔이 지금 7나노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게 빠르면 뭐 올해나 뭐 내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새로 바뀐 인텔 4입니다. 예. 그게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TSMC나 이제 삼성에 비교하면 벌써 2년 가까이 뒤처진 거죠. 그 TSMC랑 삼성은 3나노 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텔의 트랜지스터 개수라든지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한 7나노 정도가 보통 4나노 됩니다. 그러니까 10나노가 한 7나노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7나노를 인텔 4로 바꾼 거예요. 이게 4나노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예. 야, 그래도 인텔이 참 그 많이 어렵다고는 해도 예. 또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인텔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정부가 지금 많이 엄청나게 서포트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지원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인텔이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예전에 보시면 인텔이 거의 먹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자율자동차나 이쪽은 그나마 이제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뭐 알테라든지 뭐 모빌아이 여러 개 회사를 인수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율자동차는 그나마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췄어요. 근데 다른 부분은 별로 이제 먹거리가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 파운드리가 엄청나게 또 시장이 좋잖아요. 앞으로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파운드리가 잘 된다 그러면 인텔도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책에 보니까 20% 정도. 그렇죠. 예.
우리나라 되게 상당한 부분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 삼성전자 거기에 이제 SK 하이닉스 이렇게 두 축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세 가지 이슈를 그러면은 얘기해 주셨는데 예.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와 TSMC의 대결. 예. 두 번째는 그 중국의 다시 한번 제2차 도전.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파운드리 쪽에서 예. 인텔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 인텔의 부각.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잘 방어하고 해내기만 하면 예.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이슈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 산업이 갈 수 있느냐. 또 국가 경제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도 굉장히 평택이나 그 용인 그쪽에 그렇죠. 엄청 투자 많이 하잖아요. 투자하고 있죠.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 게 다 요런 세 가지의 이슈를 예. 잘 방어하고 또 나아가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포석이라고도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고려하셨을 때 예. 충분히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예. 아, 긍정적으로 충분히 낙관할 수 있는 예. 뭐 자본력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기술력, 그런 그렇죠. 진입장벽 이런 것도 갖고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모리 보시면 삼성이 일단 잘해왔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신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최근에 뭐 PIM 그래가지고 이제 Processing in Memory 그러니까 메모리에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이제 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에서 이제 어떤 연산의 어떤 기능도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DDR5도 올해부터 나오잖아요. 예. 또 그 메모리에 또 EUV 장비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도 훨씬 더 좋아지고 전력 소모도 좋아지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뭐 상당히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뭐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앞으로 뭐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보면 이제 AP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또 그 스마트폰 많이 출시하잖아요. 거기 이제 AP가 삼성께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전자, 자율자동차 쪽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그쪽에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AP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원 IC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 IC라든지 예, 그 다음에 또 아날로그 반도체 예, 이런 것도 많이 쓰일 것 같고 합니다. 예. 혹시 교수님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쪽에서는 예. 그 삼성이 지금 이제 제조 쪽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는데 예. 소프트웨어 쪽에서 예.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플립폰 같은 거 예. 아니면은 뭐 가전에서 이런 굉장히 최첨단 그런 가전 제품들 안에 예. 소프트웨어를 예. 탑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뭔가 삼성이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구글하고 같이 하고 있죠 지금. 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에도 진출을 잘 좀 이렇게 의미 있는 포션을 가져갈 수 지금 그 구글인가 그쪽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하면은 진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DNA가 바뀐다고 해야 되나요? 예, 예.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예. 그런 것도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그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어떤 성능도 결정이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삼성의 약점이 그거예요. 소프트웨어 능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 그래서 그쪽을 많이 강화할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신문 기사에서 본 거로는 그 인도에 예. MIT에 해당하는 인도 공과대학인가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뭐 1등부터 100등까지는 졸업 후에 그냥 다 삼성으로 오게 하는 무슨 그런 계약을 맺었다고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진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그런 게 정말 도전이 현실 가능한 도전인지. 뭐 일단은 뭐 그 구글하고 잘해가지고 잘 된다 그러면 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시도는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그쪽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반도체 산업 또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작년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좀 투자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시금석 같은 말씀이 있을까? 일단 반도체 산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반도체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4차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없으면 4차 산업이 이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많은 제품들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기간에는 떨어질 수 있지만 분명히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성장을 할 것 같으니까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년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뭐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년간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생길 때마다 이제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3년 이상은 그런 변수가 가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뭐 매출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반도체 시스템이나 뭐 비메모리, 메모리나 뭐 사이클이 있는 건가요? 3년 이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메모리는 약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메모리랑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그 비즈니스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세계 회사에서 대부분을 생산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걸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때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팝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 만든 상태에서 팔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재고를 많이 갖고 가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외부에 어떤 변수가 있으면 수요 공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하다 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그걸 이제 커버를 못 해요. 그걸 이제 또 증산한다든지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공장 건설하는데 보통 2년 이상 걸리니까. 그러니까 즉각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 변동이 되게 심하거든요, 메모리는. 근데 시스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변동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메모리 쪽은 진짜 관리 능력도, 재고 관리 능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경영 관리 능력. 네, 그렇죠. 예측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예측이 중요하죠. 근데 그걸 삼성전자가 잘한 거잖아요. 잘해왔죠. 잘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가 그런 좀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그 기업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시스템이 좀 받쳐준다고 하면 그렇죠. 훨씬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지금 보면 그 한때 그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그 포션을 보시면 높을 때는 25%까지 갔었어요. 시스템이요? 그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그때 이제 메모리가 엄청나게 불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메모리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쪽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가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는 더 이상 그 마켓쉐어는 커질 수 있지만 이게 마켓쉐어를 더 높인다는 거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70% 이상 국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지하는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마켓쉐어는 그렇게 유지한다 해도 매출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켓쉐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겁니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그 TSMC하고 그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가 양분을 할 겁니다. 당분간은. 하기 때문에 그 포션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게 이제 25%, 30%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메모리 쪽에서도 지금 삼성이랑 SK가 꽉 잡고 있는데 그 후발주자는 없는? 그게 지금 이제 가능성 있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앞으로 뭐 4년, 5년 지나면 뭐 1%, 2%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당분간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압도적인 건가요? 압도적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삼성은 기존에 이제 그 치킨 게임을 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런 싸움을 엄청나게 해오면서 이제 이겼어요. 그런 게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삼성이 엄청나게 이제 가격을 낮추면 그런 신규 진입하는 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나게 적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싸움을 분명히 할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온다면. 그래서 이제 삼성이 방어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긴장은 해야 되죠. 분명히. 그러니까 시스템 쪽에서 TSMC를 그렇게 맹추격할 수 있는 건 그 메모리 쪽에서의 그 현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쪽에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메모리가 받쳐주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캐시카우가 되니까 그 캐시카우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한 거죠. 개발도 하고. 그러니까 TSMC가 네. 그 시스템 쪽에서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만약 거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치킨 게임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이제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기업에서 독점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세계가 가장 좋다 그래요. 자기들도 원치 않아요. 다른 기업들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세계 기업이 안정적으로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기업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를 커버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넘치는 수요가 삼성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몇 년간은. 그게 글로벌 독과점이 제일 좋다는 게 아까 세계 기업이라고 하신 게 그러니까 팹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너무 한쪽으로 독점되면 팹리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메모리 그러니까 그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모리 쪽에서 이제 마이크론, 삼성, SK 하이닉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 기업들도 한 기업이 망가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셋도. 팹리스 쪽은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치킨 게임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설계 쪽이나 이쪽은 워낙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팹리스 쪽에서 속해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럼 엔비디아는 그 팹리스의 수많은 데서 경쟁을 뚫고 올라온 건가요? 그렇죠. GPU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거기는 그러면은 엔비디아도 완전 글로벌 독과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한 80% 정도 이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AMD가 또 하고 있죠. 나머지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 쪽에서의 글로벌 독과점하고 좀 약간 느낌이 다른 듯. 그쪽은 약간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뭐 엔비디아나 AMD나 이쪽은 이제 GPU 쪽이고요. 근데 이제 제품이 팹리스 쪽은 이제 GPU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이 엄청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한정된 그 제품에서는 이제 치킨 게임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그 설계 쪽에 반도체들이 제조는 다 파운드리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게 딱딱 맞춰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기본적으로 팹리스에 설계한 걸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더 TSMC나 삼성전자가 더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뭔가 폭발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주어진 너네 아무나 싸워서 이겨라 이런 약간 느낌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훨씬 안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파운드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책은 일단은 그 반도체 쪽 잘 모르시는 분들 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책이고요. 최근에 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니까 한번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투자한다라면 한번 사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일단은 쉽습니다, 책이. 그러니까 초보자들도 딱 보시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거든요. 독자분들한테는 책을 읽고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를 쓰신 권영하 교수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